띵동 띵동. 박정자 씨는 아들 집 초인종을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74세의 노인이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요? 정자 씨는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야. 엄마야. 지금 너희 집 앞인데 문을 안 열어주네. 전화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오늘 오신다고 했어요? 제가 소연이한테 말 안 했나 봐요. 잠깐만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정자 씨는 전화가 끊기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안에는 갈아입을 옷가지와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 그리고 시골에서 가져온 방울토마토 한 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것으로 골라온 토마토였습니다. 무게는 별로 나가지 않았지만 74세 노인의 어깨에는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왼쪽 어깨는 여전히 저리고 아팠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금방 통증이 왔지만 그래도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몇 분 후 며느리 김소연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요. 1시간 정도면 갈 것 같은데 아래 카페에서 좀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는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래,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데 당장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들은 회사에 있을 테니 집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니 입구 쪽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그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면 뭔가 주문을 해야 할 것 같았고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요즘 서울 카페는 커피 한 잔에 5,000원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1시간 기다리자고 5,000원을 쓰기에는 아까웠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정자 씨에게 5,000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지 입구 쪽에 있는 벤치에 앉기로 했습니다. 1시간만 기다리면 되니까 괜찮겠지. 10월 말에 저녁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그늘진 벤치에 앉으니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자 씨는 얇은 가디건을 여미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하지만 정자 씨는 자기 아들 집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서글픈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쁜데 뭐. 조금 기다리는 거야 당연하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며느리가 말했던 시간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자 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그만뒀습니다. 괜히 재촉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막혔을 거야. 하지만 시간은 점점 더 흘러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차가운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정자 씨는 추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때 김밥 몇 개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서울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느라 점심도 거른 채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약국에서 약을 받고 지하철을 타고 이곳까지 오는 동안 허기가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가 저녁 준비해놨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정자 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벤치에 앉아 배를 골고 있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가서 뭐라도 사 먹을까 생각했지만 자리를 뜨면 며느리가 왔을 때 찾지 못할까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일이 예상보다 늦어졌어요. 지금 출발했으니까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피곤함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정자 씨는 응, 알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었고 며느리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하느라 바쁜데 뭐. 나 때문에 일찍 퇴근할 수는 없지. 정자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가 다 되어서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정자 씨는 벤치에 앉은 채로 거의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요라고 말했지만 정자 씨의 지친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서 올라가시죠라고 말하며 앞서 걸어갔습니다. 정자 씨는 무거운 가방을 다시 메고 며느리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4시간 동안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었던 탓에 관절이 굳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정자 씨의 인생은 온통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 24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남편 이종철과 함께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는 것. 그것이 정자 씨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딸 은지가 태어났고 그로부터 1년 후 아들 현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정자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충남 서천의 작은 수산물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라 신선한 생선과 조개를 구해서 파는 일이었는데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은 장사가 잘 됐지만 태풍이 오거나 겨울철 파도가 높은 날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자 씨는 집에서 반찬 가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사고 옷을 샀습니다. 아들 현우는 어릴 적부터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동생 은지를 잘 돌봐주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정자 씨는 현우가 잠들 때마다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배우지 못한 한없이 배우게 해주고 싶다. 대학까지 보내서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고 싶다. 정자 씨 자신은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13살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이들만큼은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배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정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아들은 나처럼 배우지 못하고 살지는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은 현우는 머리가 좋으니 계속 공부시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가는 학원비를 감당하려면 정자 씨는 더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낮에는 반찬 가게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지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은지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정자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학원비는 더욱 비쌌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면 한 달에 5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남편의 가게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자 씨는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일,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 저녁에는 마트에서 계산대 일.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잠은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아들이 대학에만 갈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현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5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자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다 크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운단 말입니까? 하지만 무너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운영하느라 빌렸던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집도 전세였고 저축한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아이들 맡기고 재혼해라라고 했습니다. 43살이면 아직 젊으니 새 사람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 끝까지 책임진다. 남편과의 약속이었고 엄마로서의 의무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자 씨의 삶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현우는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한 날 정자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거야. 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은지도 교육대학을 나와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정자 씨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현우가 결혼하던 날 정자 씨는 며느리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우 잘 부탁해요. 엄마가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에요. 소연은 웃으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후 정자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였지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는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까지 가야 했고 검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우가 엄마 검진비는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라고 말했을 때 정자 씨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가 평생 이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아이가 나를 돌봐주는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집문이 열렸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아니 아직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4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차마 배고프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연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자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있었습니다. 밥은 전기밥솥에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밥을 퍼서 반찬과 함께 먹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주고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반겨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자 씨는 서둘러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게스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정자 씨는 놀랐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지만 여분의 이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난감했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려서 이불을 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문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방에 이불이 없는데.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은 피곤한 얼굴로 제가 깜빡했네요. 이불은 거실 수납장에 있어요. 거기서 꺼내 쓰세요라고 말하며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자 씨는 거실로 나와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담요 한 장과 얇은 이불 한 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개는 없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 이불을 들고 다시 게스트룸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가 있었지만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해 보였습니다. 정자 씨는 이불을 펴고 누워봤습니다. 역시나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베개가 없어서 목이 불편했습니다. 가방에서 옷가지를 꺼내 베개 대신 베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 아들 집에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자야 하는 거지? 밤 11시쯤 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자 씨는 방문 틈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 응, 한참 전에 오셨어.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일찍 들어올 수 있었는데. 당신이 연락 안 했잖아. 나도 오늘 오신다는 거 몰랐어. 부부의 대화는 차가웠습니다. 정자 씨는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게 이 집에 부담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정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했고 목은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소파가 보였습니다. 차라리 소파에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정자 씨는 방에서 이불을 가져와 거실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거실 바닥은 차가웠지만 게스트룸의 딱딱한 침대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몸을 펼 수 있었으니까요. 정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내 품에 잠들던 아들이었는데 이젠 내 잠자리를 제대로 내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새벽 5시 정자 씨는 일어나 조용히 이불을 개었습니다. 안방에서 아무도 나오기 전에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사용했던 그릇들과 싱크대에 쌓여있던 다른 그릇들까지 모두 닦았습니다. 걸레로 조용히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도 청소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하룻밤 신세를 졌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내 아들 집인데 나는 왜 이 집에서 손님도 아니고 짐처럼 느껴지는 걸까? 7시가 되자 안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게스트룸으로 들어가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싸는데 방울토마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주지 못했던 그 토마토. 손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정성껏 골라온 토마토. 그래도 주고 가자. 내가 사온 건데. 정자 씨는 토마토 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대화를 듣게 됩니다. 정자 씨는 방울토마토를 손에 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현우와 소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토마토를 식탁 위에 놓고 가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자 씨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자꾸 오시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하루 자고 가시는 것도 나는 부담이에요. 며느리 소연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엄마가 혼자 오시는데 그 말을 대놓고 하냐? 현우의 난처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모시든가요? 난 더는 못하겠어요. 1년에 2번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이틀이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예요. 집 청소해야지, 음식 준비해야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자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방울토마토 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토마토 알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빨간 토마토들이 복도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몇 개는 터져서 즙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자 씨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토마토처럼 내 마음도 깨졌구나. 손주들 주려고 며느리 주려고 정성껏 골라온 토마토. 새벽에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것으로 고른 토마토. 하지만 그것은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암 수술 받으시고 혼자 사시는데 우리라도 챙겨드려야지. 현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불쌍하죠.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인가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요. 퇴근하고 와서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어제도 회의 끝나고 바로 와야 하는데 일부러 늦게 온 것 아니에요. 정말 일이 늦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제 탓으로 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다음부터는 모텔 잡으시라고 아니면 당일치기로 다녀가시라고 할게. 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게스트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토마토는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줍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토마토처럼 자신의 마음도 이미 깨져버렸으니까요. 정자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을까봐, 아들이 미안해할까봐, 그래서 더욱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1년에 2번도 부담스럽다고. 정자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6개월에 1번 암 정기 검진을 받으러 서울에 올 때마다 하룻밤 묵는 것. 그것이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정자 씨는 자신이 얼마나 조심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시골에서 키운 채소, 직접 만든 밑반찬,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 집에 도착하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놓기도 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그래도 부담스러웠구나. 문득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현우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원비를 벌었던 그 고된 날들, 현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취직했을 때의 안도감, 결혼식 날의 뿌듯함.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무색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기 엄마가 1년에 2번 집에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만 아들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으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자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 바닥에 깨진 토마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주방에서 휴지를 가져와 조용히 토마토를 치웠습니다. 터진 토마토 즙까지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토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 끝내 받아주지 않은 정성. 정자 씨는 손을 씻고 다시 게스트룸으로 들어와 가방을 메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벌써 가세요? 아침은요? 현우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배 안 고프다. 나 먼저 간다. 정자 씨는 아들을 마주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보일까봐, 떨리는 목소리가 들릴까봐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터미널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잠깐만요. 현우가 뒤따라 나왔지만 정자 씨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정자 씨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1층에 도착해서야 정자 씨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자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지하철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로웠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 학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모습,
유모차를 끌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젊은 엄마의 모습.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자 씨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고향 서천으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출발까지 40분이 남았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정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딸에게라도 이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은지도 결혼한 후로는 오빠 편에 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엄마, 오빠도 힘들어요. 오빠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게 뻔했습니다. 정자 씨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내 아들이 살고 있고 내 딸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집은 내가 마음 편히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2번 병원 검진을 위해 하룻밤 묵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검진 때부터는 혼자 갔다가 혼자 돌아오자. 아니면 병원 근처에 모텔을 잡자. 그게 서로에게 편한 일이니까.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운 벼를 거두어들이는 계절. 하지만 정자 씨가 한평생 정성껏 키운 자식들은 그녀에게 무엇을 돌려주었을까요? 감사함이 아니라 부담스러움을, 환대가 아니라 눈치를 주었습니다. 정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것, 그것이 사람이니까요.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정자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는 서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니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정자 씨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원망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평온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이제 내 집에 자고 가지 않아도 괜찮단다. 내 집에 가는 게 너와 며느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구나. 다음 검진 때부터는 혼자 갔다가 혼자 올게. 모텔에 묵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충분히 나이 들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란다. 편지를 쓰면서 정자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 당당하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정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대신 내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내 집방이 아니라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싶구나. 그것만 있으면 엄마는 행복할 것 같아. 사랑한다, 현우야.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편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홀가분했습니다. 정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우편함에서 엄마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는 단 한 페이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엄마는 이제 내 집에 자고 가지 않아도 괜찮단다. 대신 내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현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단지 하룻밤 잠자리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자식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환영받고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다음 날 토요일 현우는 서천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엄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갑자기 왜?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48세 중년 남자가 한때는 엄마 품에서 잠들던 그 아들이 이제는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현우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서러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모든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현우는 엄마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다음 검진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가세요. 제가 소연이한테 제대로 말할게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게 가족이라고. 정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박정자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식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싶어 하십니다. 환영받고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어 하십니다. 1년에 2번, 아니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음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께 소홀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마음을 전하세요.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는 마음쉼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